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릎은 괜찮으셨습니까? 침대에서 일어서서 첫 발을 딛는데 무릎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움직였던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무릎에서 뜨끔한 통증이 올라온 적은요? 계단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손잡이를 꽉 잡고 한 칸씩 내려가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손발이 늘 차갑고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할 만큼 냉증이 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겨울만 되면 무릎이 더 묵직하고 시린 느낌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친구들도 다 아프다던데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 짓는 순간부터 몸이 훨씬 더 빠르게 나빠지는 걸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왜 아침에 더 아프고 왜 쉬어도 호전되지 않고 왜 연골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픈지 그리고 비싼 치료가 아니어도 집에서 단 한 가지 재료로 무릎과 전신 염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무릎과 허리 환자를 진료해온 한의사 구세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작년 초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어요. 69세 박순자 어르신이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문에서 의자까지 몇 미터 되지 않지만 그 거리를 오시는데 거의 5분이 걸렸습니다. 한 걸음 떼면 숨을 고르고 또 한 걸음 떼면 다시 멈추고 의자에 앉으실 때도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짧은 순간을 온몸으로 버티듯 천천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만큼 아프셨던 겁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이렇게 심해지셨어요?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5년 됐나요? 처음엔 아침에만 좀 뻣뻣했는데 이젠 하루 종일 아파요. 아침이면 30분은 주물러야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계단은 이제 포기했어요. 내려갈 엄두가 안 나요. 손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저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닳아 있었고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 뼈끼리 직접 부딪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건 혈액 검사였습니다. 전신 염증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건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몸에 염증이 퍼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무릎에만 있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신경세포를 늙게 만들고 심하면 기억력까지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만성관절염 환자는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염증을 잡는 것입니다. 염증만 잡으면 무릎도 좋아지고 몸 전체가 회복됩니다.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그럼 약을 먹어야 하나요? 침을 맞아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책상 서랍에서 조용히 이것을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생강이요? 생선 비린내 잡을 때 넣는 그 생강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생강입니다. 이게 무릎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바로 그 익숙한 생강이 무릎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염증의 진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럼 도대체 왜 무릎이 그렇게 아픈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거지.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아픈 거지.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연골이 닳는 건 결과이지만 그 연골을 닳게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것만 떠올리시는데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문제를 만드는 건 몸속 깊은 곳에서 몸속 면역이 계속 흥분되어 있는 상태. 이른바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에는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평소엔 몸을 지켜줍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싸우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제거하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메워줍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베었을 때 상처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건 몸이 스스로 치료 중이라는 신호예요. 이건 좋은 염증이죠. 며칠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상처도 없는데 몸이 계속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경우예요. 마치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소방차가 계속 사이렌을 울리며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면역이 쉬지 않고 공격태세를 유지하면 그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왜 생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시스템이 조금씩 오작동을 시작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속 염증을 끌어올려 놓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염증 반응이 훨씬 강해집니다. 여기에 가공식품,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이 더해지면 장부터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된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다가 무릎에 도착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무릎 관절 안에는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게 관절액을 만들어서 연골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염증 물질이 활막에 들어오면 이 활막이 퉁퉁 붓기 시작해요. 붓기 시작하면 염증 물질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염증 물질이 결국 연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연골은 아시다시피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요. 한번 닳으면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결국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아침의 뻣뻣함,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따끔거리고 욱신거림, 묵직한 시림 통증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느끼는 그 무릎 통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염증은 절대 무릎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벽을 상하게 만들어 뇌의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들러붙게 하면 그게 바로 동맥경화가 됩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죠. 뇌로 가면 더 위험합니다. 뇌세포를 공격해서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도 흐려지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관절염 환자 5,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5배 더 높았고 알츠하이머 발병률은 1.7배나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이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죽이면서 알츠하이머가 되는 것이죠.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혈액 검사에서 CRP 수치가 5.2였습니다. 정상은 3 이하인데 거의 2배였죠. CRP는 전신염증을 보여주는 사실상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이 말은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의 염증이 이미 한계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때 제가 무릎만 따로 치료했다면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통증은 줄었겠지만 몇 달 뒤면 다시 악화됐을 겁니다.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릎만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전신 염증을 먼저 낮추는 치료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염증이 내려가면 무릎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혈관도 건강해지고 뇌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염증을 낮추기 위해 제가 선택한 핵심적 방법이 바로 생강입니다. 왜 하필 생강인지, 어떻게 생강이 염증을 잡는지 과학적 근거까지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생강이 염증을 잡는 이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생강이 어떻게 염증을 낮추는 걸까? 사실 생강은 그냥 향신료가 아닙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따뜻하게 기혈을 돌리는 약재로 써왔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강에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지요.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생강을 생으로 먹으면 대부분 진저롤 상태인데 이 성분도 염증을 줄이는 힘이 있지만 그리 강한 편은 아니에요. 생강을 말리거나 끓이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합니다. 이 쇼가올이 진짜 핵심이에요.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키우는 COX2 염증 효소를 억제하지요. COX2 염증 효소가 줄어들면 몸 안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물질 생성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난 곳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불씨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연구팀은 근육통 환자 74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엔 하루 2g의 생강을 11일간 먹였고 다른 그룹엔 가짜 약을 줬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생강을 먹은 그룹은 통증이 25% 감소하고 가짜 약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또 하나 한국경희대 연구에서도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강의 쇼가올이 뇌 속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생강은 무릎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뇌혈관 신경계까지 함께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강을 단순한 차 재료가 아니라 전신 염증 조절제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생강을 그냥 씹어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력한 쇼가올은 말렸을 때 또는 끓였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께도 시중에 파는 말린 생강을 쓰거나 직접 생강을 얇게 썰어 50도 이상에서 천천히 건조하라고 말씀드렸고 생강차를 드실 때는 끓는 물에 10분 이상 우려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생강의 힘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3단계. 이제 생강이 왜 좋은지까지 이해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생기는가? 이걸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하지만 막상 제대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강을 썰어서 반찬에 넣거나 생강즙을 그냥 한 스푼 떠먹는 정도로는 쇼가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께 딱 3가지만 지키라고 말씀드렸고 그 3가지만 꾸준히 하셨는데 3개월 만에 무릎이 70% 이상 좋아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왔던 가장 효과적인 생강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 아침 생강차 루틴. 아침에 눈을 뜨고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무릎에 첫 신호를 가라앉히고 하루의 염증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생강차입니다. 이 루틴이 가장 중요해요. 식사하기 전 30분 전에 말린 생강 2 내지 3g,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양을 준비합니다. 머그컵이나 보온병에 넣고 끓는 물 200ml를 부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뚜껑을 꼭 닫는 것입니다. 생강의 향 성분, 즉
약효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10분 정도 우려두면 생강의 따뜻한 향이 위쪽으로 서서히 올라오는데 이때 마시면 몸이 안쪽부터 데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생강 맛이 너무 매운 분들은 이때 꿀 한 스푼이나 레몬 조각 하나 정도는 넣으세요. 그런데 절대로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설탕은 염증을 더 키우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 며칠은 조금 뜨거운 느낌이 올라와요라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오히려 아침에 생강차를 안 마시면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2단계, 오후 생강꿀청 한 조각. 두 번째 단계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살짝 피곤함이 내려올 때 하는 루틴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둔해지면서 무릎이 다시 묵직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때 생강꿀청 한 조각을 씹어 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 100g을 깨끗이 씻고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 바로 밑에 가장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유리병에 담은 다음 꿀을 생강이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이때 설탕을 쓰지 말고 반드시 꿀을 사용해 주세요. 꿀의 항균작용과 쇼가올이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어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숙성하면 생강의 쇼가올과 향 성분이 꿀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 생강꿀청을 따뜻한 물 한 컵과 차처럼 타서 함께 드시면 몸이 느슨해졌던 부분들이 조금씩 다시 풀립니다. 카페인 없이도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무릎 주변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오후엔 이게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요. 3단계 저녁에 생강찜질.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생강찜질입니다. 이건 쌓여있던 하루의 부종과 염증을 뚝 꺼뜨리는 역할을 해요. 생강 50g 정도를 갈아서 작은 면주머니나 거지에 넣고 따뜻한 물에 살짝 적셔주세요. 물이 뚝뚝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짜면 됩니다. 이걸 편안히 앉거나 누워서 따뜻한 생강찜질을 해주세요. 무릎 위에 15에서 20분 올려두세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거쳐 관절 안쪽까지 스며들면서 붓기가 빠지고 묵직함, 욱신함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생강이 바로 닿지 않도록 얇은 천을 한 겹 더 대주세요. 강한 성분이라 피부가 빨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 3에서 4회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 찜질을 하면서 밤에 무릎이 가볍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전신 염증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아침엔 생강차, 오후엔 생강꿀청, 저녁엔 생강찜질. 이 세 가지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시면 몸속 염증이 진짜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어르신뿐 아니라 이 생강 루틴으로 큰 변화를 겪은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63세 김영란 씨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저에게 침뜸 치료를 꾸준히 받으러 오시던 분이었어요. 김영란 씨는 처음부터 생강요법을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분은 무릎이 시리고 손발이 차서 집안일을 하다가도 몇 번씩 주저앉을 정도였는데 혹시 내 무릎도 침 맞으면 좀 나아질까 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제가 침과 뜸 치료를 해드렸어요. 침으로 긴장을 풀고 뜸으로 무릎과 종아리의 체온을 끌어올리는 기본적인 치료 말이죠. 치료 후에는 조금 편해지셨지만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시리고 뻣뻣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란 씨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침 뜸 받고 나면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밤이 되면 또 무릎이 시려요. 집에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은 다소 남아 있었지만 문제는 전신 염증 수치가 높고 손발이 매우 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김영란 씨에게
이제 근본적인 염증을 낮추는 방법을 함께 해볼까요? 라며 생강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생강차, 오후 생강꿀청, 저녁 생강찜질. 박순자 어르신이 했던 바로 그 루틴입니다. 이건 침, 뜸처럼 잠깐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라 몸속에서 타오르는 염증을 천천히 꺼주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김영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서 할 수 있다면 꼭 해볼게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특히 아침 생강차는 절대 빼먹지 마세요 라고 당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뒤로 김영란 씨는 하루에 최소 2가지는 꼭 실천했습니다. 바쁠 땐 찜질 대신 생강차만 마시기도 하고 오후엔 생강꿀청을 빼먹지 않으면서 자기 속도대로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계단 내려갈 때 하고 멈추던 게 어느 날 사라졌어요. 밤에 종아리도 덜 당겨요. 아침에도 예전처럼 무릎을 오래 문지르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김영란 씨의 혈액 검사를 다시 봤는데 CRP 수치가 4.8에서 2.6으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죠. 8주 뒤에는 손발 냉증도 거의 사라지고 무릎이 시린 것이 90%는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김영란 씨가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침뜸만 했으면 아마 아직도 밤마다 무릎이 시렸을 거예요. 생강이 이렇게 대단한 줄 정말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예요. 몸은 따뜻해질 때, 염증이 내려갈 때 회복할 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생강은 관절염 환자에게 정말 강력한 무기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단계, 생강차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효과가 강한 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꼭 지켜야 합니다. 생강은 약이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영란 씨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나도 오늘부터 바로 생강차 먹어야겠다. 맞습니다. 생강은 분명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전신 염증을 낮추는 강력한 재료예요. 하지만 생강은 음식이면서 동시에 약성을 가진 재료입니다. 그래서 잘 드시면 약, 잘못 드시면 속을 고장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5가지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강요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g을 넘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아주 강해서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오히려 염증이 줄어들기는커녕 속이 화끈거리고 역류성 식도염처럼 가슴이 쓰릴 수도 있어요. 특히 마른 생강 기준 하루 4g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환자 중에는 하루에 10g씩 먹었더니 속이 뒤집힌다 하고 병원에 오신 분도 있어요. 따뜻함이 치료로 작용하는 순간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열성 자극으로 바뀝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은 좋지만 몸의 일부 상태와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분, 생강이 위산을 자극해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간질환이 있는 분, 생강의 활성 성분이 간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담석증, 담낭염이 있는 분,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통증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임신 중, 수유 중, 생강의 강한 체온 상승 작용이 몸 상태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드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이 묽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을 조금 더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좋지만 약과 함께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 와파린 등 혈액이 잘 굳지 않도록 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 혈압약, 당뇨약, 이 세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이 약효를 과하게 만들거나 흡수 속도를 바꿔서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와파린 복용 중인 환자가 생강차를 과다 섭취한 후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적은 양부터 천천히 그리고 꼭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넷, 고열 38.5에서 39도 이상 있을 때는 생강 절대 금지입니다.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몸 안에 열이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생강처럼 뜨거운 성질의 재료를 넣으면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열이 있을 때는 몸을 더 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열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감기 초반 발열기, 코로나 독감 등으로 열이 높을 때는 생강요법을 잠시 멈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섯, 생강찜질은 피부 상태를 보고 조절해야 합니다. 무릎 생강찜질은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끼는 방법이지만 피부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피부염, 아토피, 건선이 있는 경우, 아주 얇은 피부를 가진 고령자, 이런 분들은 생강이 직접 닿으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따가울 수 있어요. 반드시 얇은 천이나 수건을 한 겹 깔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10분 정도 짧게, 이상 없으면 점차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지키시면 됩니다. 생강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면 생강요법은 매우 안전하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게 정확히 알고 적용해야 3개월 뒤 박순자, 김영란 씨처럼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 무릎도 나아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연골 자체가 아니라 염증입니다. 연골이 닳고 뼈가 부딪히는 통증의 바닥에는 늘 전신 염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무릎뿐 아니라 혈관, 심장, 뇌까지 영향을 주고 기억력 저하나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강은 염증을 낮추는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생강은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무릎뿐 아니라 혈관과 뇌까지 보호합니다. 진저롤 쇼가올로 변하는 과정, 그리고 쇼가올이 COX의 염증 효소를 차단하는 원리, 근육통, 관절염, 알츠하이머 연구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는 것보다 끓이거나 말렸을 때 효능이 몇 배 강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김영란 씨가 했던 것처럼 그저 3가지 루틴만 꾸준히 하면 돼요. 아침 생강차, 오후 생강꿀청, 저녁 생강찜질. 이 3가지만 꾸준히 하면 몸속 염증이 서서히 내려가고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손발의 냉증이 줄어들고 숨은 체력이 올라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넷째, 생강도 약성을 가진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말린 생강 2-3g을 끓는 물 200ml에 10분 동안 우려서 마시기. 정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 4g 넘기지 않기, 위, 간, 담낭 질환자 주의,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 복용자 상담 필수, 고열 시 절대 금지. 이 4가지는 생강요법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릎 통증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꾸준히 실천하면 바꿀 수 있는 결과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따뜻하게 돌봐주면 따뜻하게 반응하고 꾸준히 해주면 반드시 변화로 답합니다. 내일 아침 물을 끓일 때 마른 생강 한두 조각만 넣어보세요. 그 작은 한 잔이 당신의 무릎을, 손발을, 기억력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꿀 첫 걸음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구세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손발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 루틴 실천하시고 몸에 변화가 있으신 분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생강향처럼 부드럽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